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코로나19와 장기화하면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죠. 대표적인 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인데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분쟁의 소지가 발견됩니다. 또 시행 전부터 불거진 이 실효성 논란들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문자 샵 3698번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임다훈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임다훈 변호사님, 얼마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분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바뀌었어요. 내용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네, 일단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번 개정안에서는 크게 좀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상황의 변동, 이런 사유를 인해서 차임을 감액을 청구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임차인의 어떤 강력한 권리를 일단 보장을 했고요. 그리고 월세를 6개월간 연체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거를 이유로 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일단 계약 그 조항에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존에도 일단은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인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경제 사정의 변동이라는 다소 좀 추상적인 문구로 이 사유를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감염병,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어떤 구체적으로 적시를 함으로써 이제 임차인이 이걸 가지고 이제 차임을 감액을 청구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입법이 됐고 이제 6개월간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더라도 임대인이 이걸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좀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아파트의 경우에는 월세를 2달만 안 내도 계약을 해지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상가는 지금 현재는 3개월인데 예. 이번 법이 개정돼서 지금 6개월 동안 안 내도 되고 그럼 3개월도 더해서 그렇습니다. 9개월간 안 내도 최장 되죠. 9개월인가요? 그렇죠. 지금 일단 기존에는 3개월 연체를 하면 3기분의 월세를 연체를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입법으로 인해서 이제 6개월간 연체를 해도 해지할 수 없고 그럼 그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 3개월을 더 연체를 해야지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이 법이 시행이 되는 거는 이제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공포일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 해당 법률안을 이송받은 후에 보통 한 7일 정도 있으면 이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공포를 하는 거는 약 한 이송 받은 날로부터 한 10일 이내에 하고 있으니까 대충 한 10월 초 경에는 좀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6개월 정도로 예를 들면 안 냈다, 현실적으로 연체를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거 그럼 6개월 동안 아예 그 월세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 사실 그것은 아니고 어떤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 그 자체가 이제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6개월 지난 이후에 계약이 이제 해지가 되는 순간 이제 그때는 이제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증금에서 그동안 연체된 임차료 이제 6개월간 연체된 차임을 다 공제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당장 이제 안 내도 해지를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6개월간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임대인 해지는 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는 어쨌거나 지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상당한데 지금 상가 시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나온 내용 자체가 지금 그 부동산 시장에서 항상 얘기하는 편가르기처럼 돼버리는 것 같아요. 주택에서도 임대인하고 임차인들의 그 편가르기 문제, 그다음에 계속 소송들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단순히 주택가 아니라 지금 상가 시장까지 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거 문제에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까지 확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양쪽 측에 그 입장들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임차인과 임대인 지금 각각 입장이 어때요? 지금 우선은 소상공인 측은 아무래도 뭐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는 거니까 반길만 하겠죠. 근데 실효성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히 그 뭐 이게 완전히
뭐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다시 돈을 지불을 해야 되고. 안 내도 되는 게 아니니까. 아, 그렇죠. 나중에 다 갚아야 그러니까,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뭐 코로나 이 6개월이 끝났다고 해서 얼만큼 갈지 안 갈지 그 장기적인 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는 반길만 하겠지만 결국은 이 실효성에 대한 문제 또 이런 혜택을 받으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뭔가를 또 요구하지 않을까. 앞으로 또 추경이 또 예상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추가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점 마련되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어. 결국 장사를 못해서 임대료를 못 대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이제 정부가 이렇게 좀 많이 덜어주기보다는 임대인한테 좀 넘기는 꼴이 아닌가. 그 지금 임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네.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지금 영업을 못한 게 단순히 그 임대인들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임대인이 건물이나 상가에 불 꺼져 있는 걸 누가 원하겠어요. 아무래도 활발하게 장사를 하고 그 건물이나 상가가 영업을 열심히 해줘야지 건물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건물에 어떤 그 임차인이나 어떤 업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건물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데 뭐 밤마다 불은 꺼져 있고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공실이나 이 영업에 대한 그 위축 때문에 네. 건물의 가치가 상실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임대료 이 보조가 아니라 임대인 측에서 계속적으로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네.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좀 뿔이 났죠. 예.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습니다만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좀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이 차임 감액을 만약에 임차인이 청구를 했다. 그러면 그 어떤 어느 정도의 선에서 이제 감액을 해야 되는가 그 기준점. 이 월세를 만약에 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었다. 근데 어떤 적정한 임대료로 이제 감액을 청구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100%다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얼마를 깎아줄지. 네, 예. 그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 50만 원만 깎아주면 되겠다 싶은데 서로 간에 이게 이해관계가 이제 충돌을 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어떤 분쟁 조정 위원회라든지 어떤 소송을 통해서밖에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요구를 임대인이 반드시 들어줘야 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못 들어주겠다 하면 네, 네. 결국은 조정위원회라든지 소송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임차인이 어떤 강력한 권리이기는 하나, 그러니까 어떤 적정한 임대료를 책정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 과정에서 어떤 전문적인 감정인, 어떤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전문적인 감정인이 이 시세와 어떤 종전의 어떤 그 수입과 현재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이 수입을 비교를 한 다음에 이제 네. 어떠한 그 금액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는 게 옳을지 이제 그거를 좀 감정인이 이제 판단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법원이 좀 결정을 하게 될 이런 좀 어떤 절차를 많이 거쳐야 하는 좀 그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 언제까지 깎아줘야 되는지 그 기간도 명확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법에서 사실 규정하기도 힘든 부분인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이라는 거를 뭐 법에서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감액 청구는 하고 그에 의해서 어떤 소송에서 판결로서 이 감액된 이제 임대료로 이제 인정이 되었다. 그럼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는 증액을 해야겠다. 예. 이제 임대료를 증액을 하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그만큼 이제 완화가 되었으니 이제 임대인이 증액 청구를 하게 되는 이제 그 시점이 이제 자유롭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생기면서 그 착한 임대인이 있는가 하면 또 나쁜 임차인도 생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이 제도를 악용하는 그렇죠. 이용하는, 예.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뭐 판단을 하고 감정을 하겠냐. 정말 지금 모호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그 뭐 어떤 뭐랄까요, 뭐 추가적으로 뭐 기준을 명확하게 설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빠르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뭐 착한 임대인도 물론 있겠지만 앞으로는 나쁜 임차인도 계속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임차인이 이제 임대를 깎게 됐어요. 예. 근데 다시 어찌됐든 다시 올리는 시점이 오잖아요. 예. 그 시점일 때
5% 인상 룰이 여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기존에는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네. 5%만 인상을 할 수 있다. 이제 예. 1년에 5%만 인상할 수 있다고 정해졌는데, 그럼 이 지금 감액된 상황에서 예. 임대인이 증액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바로 이 5%가 적용되느냐? 예. 근데 법에서는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령 만약에 20%를 깎아놨다. 네. 그럼 나중에 임대인이 증액 청구를 할 때는 5%의 제한에 걸리지 않고 단숨에 20%를 증액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법 조항도 같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올릴 때는 5%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조금 깎아주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뭐 3%를 깎아줬다. 네. 그럼 그때는 3%밖에 다시 못 올립니까? 아니면 5%까지는 할 수 네, 있을까요? 이게 일단 법에서 일단 그거에 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만약에 3%를 깎은 상황에서 이제 증액을 청구한다. 그럼 일단은 3%를 다시 올리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고 네. 그 재차 이제 1년 이후에는 이제 5%의 제한에 다시는 걸리게 되겠죠. 네, 그런 이제 법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까지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예. 실제 사례에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임대료를 좀 깎아주세요 하는 임대료 감액 청구권이 지금도 있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실효성이라든가 지금 현 상황은 어때요? 네, 지금 이 임대료 감액 청구권이 행사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경제 상황의 변동을 이유로 이제 차임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경제 상황의 변동이라는 게 문구 자체만으로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IMF 시절 때 98년경에 울산에 있던 공항에서 그 공항 내에 있던 카페나 어떤 그 식당의 임차인들이 이제 아무래도 외환위기다 보니까 해외 여행객들이 줄면서 공항의 어떤 수입도 이제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 상황의 변동을 이유로 이제 공항의 임차인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네. 차임 감액 청구권을 구체적으로 행사를 한 거죠. 근데 법원에서는 이제 2심까지는 이제 부산고등법원에서 이제 임차인들이 이겼는데요. 예. 3심에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거 파기했습니다. 아. 그 이유가 이런 IMF 같은 경제 상황의 변동이 굉장히 막심한 거는 인정이 되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임차인이 하는 거는 임차인이 어떤 경제적 어떤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위험은 임차인이 어떤 부담해야 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차임 감액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아니 IMF 같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임차인이 그 부담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 그렇습니다.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IMF 같은 경제 상황의 변동 가지고도 이렇게 인정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온 이후로 그게 한 2004년인가요? 그랬을 텐데 그 판결이 나온 이후로 이건 IMF도 안 되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러게요. 행사된 예가 전무합니다 거의. 그럼 지금 코로나 위기가 더 큰 위기인가? 네. 당시 IMF 위기가 더 큰 위기인가? 이거 상당히 고민스럽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도입을 한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감염병, 1급 감염병에 의해서 이 경제 상황이 변동이 됐다라는 거를 이제 문구에 정확하게 기입을 함으로써 그 이제 코로나로 인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구체적인, 확실히 마련해 네, 주기 위해서 네, 법의 취지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좀 아, 실효성이 그렇군요. 높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걸 가지고 이제 임차인이 차임 감액 청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임대인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어떤 구체적인 소송에 갔을 때 이걸 근거로 이제 차임 감액이 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했다. 그런 의미가 있군요. 코로나19라는 걸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 IMF 위기 때도 안 해줬는데 그쵸. 뭐 해주겠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임차인을 위해서 이걸 명시적으로 넣었다. 법의 구체적인 어떤 감염병으로 인한 이제 경제 상황의 변동이라고 이제 명확히 규정을 함으로써 이제 요거를 청구할 수 있는 어떤 사유가 좀 생긴 거죠. 송 대표님, 뭐 이 임차인의 경우에 이렇게 임대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뭐 착한 임대인이 있어서 임대를 깎아주면 왜 세제 혜택을 좀 주는 게 있잖아요. 또 연장이 됐는데 그런 건 좀 도움이 될까요, 임대인들에게? 지금 임대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예. 그 예전에 그 올 초쯤에 그 착한 임대인 캠페인이 돼서 어느 정도 서로 상생하면서 위기를 좀 극복은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한번 양보를 해줬더니 또 양보를 하라고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배신감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는 말은 뭐 제가 뭐 시장에서 몇몇 분들은 이제 착한 임대인이라는 그 프레임 좀 그만 좀 걸어라. 사실 그렇습니다. 착하고 네. 선하고 선하지 않다 이런 걸 경제적인 분야에 쓴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긴 해요. 그 착한 임대인 프레임에 걸리면서 뭐 주변에서는 그런 착한 임대인들이 생겼는데 옆집은 착한 주인인데 그렇죠. 당신은 예. 뭐냐? 근데 그 사람들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은퇴나 뭐 이자나 예. 뭐
재정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는 정말 듣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재산세 부분이나 이런 점들은 50% 정도 감면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것을 도입을 한다라는 취지는 좋긴 하지만 사실 이것보다는 임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본인의 재산세 나오는 게 1년에 한 2번 정도 나오는데 네. 당장 생활은 매달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원하는 임대인은 이런 착한 임대인이라는 그 무거운 짐에서 조금 그 짐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네. 큽니다. 네. 좋은 취지로 동참하셨던 착한 임대인들 분들도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상가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다면서요. 네, 상가 시장이 네. 굉장히 안 좋죠. 왜냐하면 주택에 대한 규제가 생김으로써 대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상가나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상당히 많은 수요들이 은퇴 세대들이 많이 넘어갔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최근 금리도 낮고 해서 대출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대출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이런 월세를 안 뭐 들어오고. 받지 못한다는 거는 상당히 굉장히 큰 위축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뭐 강남대로나 뭐 명동이나 이런 것들도 예.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예. 예. 뭐 강남 같은 경우도 강남대로가 보면 한 10차선 정도 되는데 예. 이곳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서울의 내노라 하는 뭐 최고 상권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 이것도 공실률이 굉장히 높고요. 명동 상권 같은 경우도 뭐 진짜 뭐 속된 말로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볼 수도 명동에? 있을 네. 겁니다. 네. 근데 그 지역들이 사실 특정한 어떤 뭐 자산을 갖춘 사람들이 갖는 그런 상권들이긴 한데 예. 그런 대형 상권이 무너지면은 소규모 상권이나 좀 자영업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상권 같은 경우는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상권 공실률을 보니까 화면에는 지금 압구정동이 압도적으로 높네요. 공실률이. 네, 압구정동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수치가 압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지금 코로나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 인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관광객들. 저 압구정동은 뭐 우리가 보통 뭐 성형의 메카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인데 피부과도 많습니다. 네, 그 외국에서 뭐 그 중국인들이 뭐 패키지로 오는 그런 네. 상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상권이 무너지면서 네. 병원도 굉장히 무너지고 그 주변에 있던 뭐 면세점이나 백화점 또 명품 샵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저런 예. 공실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유입되는 그 유입 관광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익률도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그런 것에 공실률이 빠지다 보니까 공실률이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 이 지역 일대 상권의 변화나 아니면 공실 추이는 추가적으로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렇게 공실률이 높기 때문에 저런 곳에서도 사실 임대를 못 내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못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건물주들도 돈을 좀 받아야만 되겠고 결국은 법적 다툼이 앞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차임 감액 청구권이라는 게 아주 이제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이긴 하지만 그거를 임대인이 수용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어떤 양자 간의 협의가 있으면 그 협의에 따라서 하면 되겠지만 서로 간의 어떤 의견 차이가 심할 때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라든지 또 소송을 통해서밖에 해결을 할 수가 없겠고 이거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어떤 이제 채무 부존재 확인 나는 어느 정도 이상의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나 혹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차임을 이제 이만큼은 받아야겠다라는 임대료 지급 청구 이런 방식의 어떤 소송의 형태가 좀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전에 사실 이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예. 이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가 가지는 어떤 중요한 어떤 약점이 어떤 양자 간의 어떤 강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조정이 성립을 하고 나면 예. 그것은 마치 이제 판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 이제 효력이 있지만 그거에 응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조정 신청을 하였다라고 해서
상대방 쪽에서 일단 조정에 응하여야 하는 그런 의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 서로 간에 서로 그 조정에 응해서 조정이 성립이 되고 나면 해당은 그 조정문은 이제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지만 그 전에 사실 이 자리에 앉는 것 자체를 거부를 하면 성립 자체가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약점이 있긴 하지만 일단 네. 서로 간에 어떤 소송으로 가면 이제 서로 비용과 어떤 시간이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우리 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그 대한 이제 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또 새로 추가로 설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해당 절차를 밟으시는 걸 기본적으로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예.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서울시의 분쟁 조정 절차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저 절차들을 다 거치려면 네. 뭐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여기서 정해진 어떤 기간이라는 건 없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소송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 소요가 네. 됩니다. 일단 통상 임대료 어떤 전문적인 제3자가 어떤 감정인 협회와도 이제 그 업무 협약이 체결이 예. 되어 있는데 감정인들이 적정한 임대료가 얼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 이제 해당 그 분쟁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그 해당 임대료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양자 간의 어떤 조율을 하는 이제 이런 절차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이제 점포에 공정 임대료,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결정해서 양측을 제시하는군요. 기준이 된 임대료, 공정 임대료는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주변 상가들 다 보고 결정하나요? 예, 주변 일단 감정인이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당 그 상가의 수입의 어떤 변화, 종전에는 이제 이만큼 수입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얼마만큼 수입이 줄었는지를 이제 책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 주변 상가의 어떤 수입, 어떤 보증금 이것도 같이 이제 합산을 해가지고 어떤 평균적인 금액을 좀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송 대표님, 사실 우리가 이런 법안이 나온 것도 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아까 지역별로는 조금 봤는데 네. 이 업종별로라든지 이게 분야별로는 상가 동향이라든지 매출 동향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 지금 아까 좀 전에 그 분쟁을 할 때 예. 금액을 추산을 한다고 할 때 예. 어떤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현금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예측을 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런 현금이 많이 들어오는 문제점들이 거. 굉장히 나타나지 않을까. 또 이런 자꾸 분쟁이 일어나면서 또 추가적으로 인원을 확충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도 네.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수가 또 늘어나지 않을까. 뭐 여러 시장에서는 많은 거를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지금 그런 업종들 중에서도 역시나 뭐 현금 거래나 대면 거래들을 많이 하는 곳 같은 경우는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한 2분기에 2만 업소 정도가 폐업을 한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2만 개 특히나 정도. 음식 업종 같은 경우는 예. 1분기 13만 그 4천여 점포 정도, 예. 2분기는 12만 정도가 됐습니다. 특히나 뭐 PC방이랑 유흥업소 같은 경우도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네. 참 이 코로나가 그 상권의 변화를 갖고 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위축이 얼만큼 장기화될지는 이 상권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합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예. 왜 갑자기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못 가니까 대학 상권이 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여전히 학교를 지금 못 가고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학 상권도 맥을 못 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대학 상권은 완전히 붕괴가 됐고요. 예. 온라인 상권은 그에 비해서 뭐 눈에 띄게 그 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 저도 어제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뭐 음식 지금 아까 음식점이 폐업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음식 같은 경우는 전월 동월 대비 5천억, 5,50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그 금액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증감률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대학 상권 특히나 뭐 아까도 예. 병원 얘기도 했습니다만 뭐 외국인 학생들도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고 예. 또 그 단순히 그 뭐랄까 식당이나 상권 문제가 아니라 뭐 하숙집이라든지 이런 점들 또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대학 상권을 이용했던 뭐
뭐 지하철을 타고들 많이 네. 이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지하철 주변에 있는 상권들도 굉장히 타격이 좀 많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입법 과정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이나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예. 그리고 임대인의 권리를 그냥 바로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재산권, 이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23조에서 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이렇게 함부로 제한을 할 수가 있는지. 근데 이게 결국에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어떤 법률로서 그리고 또 과도하지 않게 그러니까 제한을 하더라도 과도하지 않게 제한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됐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 이게 어떤 임차인의 보호,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폐업의 위기에 닥친 이제 임차인의 보호라는 어떤 공익적인 목적 그리고 이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이게 양자의 어떤 비교 형량의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거 이제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하나의 기준인데요. 예. 이 이제 어떤 양자의 어떤 이익 형량을 통해서 이거는 이 정도로까지 하는 거는 좀 심하다라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좀 일단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제 아닌 이제 반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것은 지금 최소한 6개월이라는 어떤 기간을 일단 정해놓긴 했고 임차인의 보호라는 공익적인 목적이 크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어떤 합헌의 여지도 충분히 있고 아직은 이제 판단을 받아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렇게 임대인의 권한을 제약하는 6개월간 임대료를 못 받아도 해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게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현상일까요? 아니면은 좀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갑작스러운 입법으로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어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거는 해외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예. 영미나 어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수만 명이 지금 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의 어떤 이 연체로 인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세입자에 대해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런 지금 법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독일과 같은 경우에도 2020년 6월까지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월세가 밀렸을 때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주택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고 이제 퇴거를 요청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정하고 있고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동계 기간인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제 임대료를 연체를 하더라도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영미나 유럽 국가에서도 우리보다 더 선제적으로 이런 이제 임차인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단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튼 아파트의 경우에는 2달치인데 예. 상가는 6개월이잖아요. 그리고 3개월까지 합하면 9개월이니까 훨씬 센 조치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임대인의 어떤 사유재산권을 그만큼 이제 제한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임차인의 어떤 보호의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물론 크죠. 근데 물론 이제 임대인의 사유재산권도 당연히 이제 크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약간의 우리가 당황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위헌적인 소지가 있을 때는 최우적으로는 어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거나 그런 판단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못 갚을 임대료를 못 낼 상황이 되면서 보증금을 올려버리거나 뭐 그런 임대인도 좀 나올 것 같아요. 예, 이게 일단 뭐 당연히 이제 임대료 자체는 지급을 해야 하지만 6개월간은 지급하지 않은 어떤 여지를 두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이제 임대료를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밀린 6개월간의 그 임대료를 한 번에 지급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결국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이제 보증금을 좀 올려서 받는 이런 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송 대표님, 뭐 지금 임대인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법안이 네. 나오긴 했고 네. 상가도 워낙 경기가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이게 상가를 하나 정도 갖고 싶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때는 뭐 상가 투자를 전처럼 권유하기 어렵겠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무게추가 안 맞잖아요. 뭐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앞으로 이런 무게추가 계속 안 맞는다면은 수익에 대한 것보다는 그 권리에 대한 게 굉장히 압박감이 있겠죠. 예.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도 높여갈 텐데
이제 주택처럼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나올 겁니다. 뭐 시설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예. 따라 뭐 이런 것들도 나올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전문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뭐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 우선적으로 무게추를 맞춰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투자가 시장에서 흘러가야 되지. 이렇게 무게가 잘 맞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투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런 뭐 그 시장의 뭐랄까요, 좀 자연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나서 들어가는 기다려야 게, 되네. 뭔가 좀 이게 안정되네. 아까도 말씀 그 초반에 한 것처럼 뭐가 뭐 아직 뒤죽박죽이라 뭐가 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예. 정리가 된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다훈 변호사,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